건강에 필요한 이슈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메디인입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최근에 간헐적 단식, 단식 모방 다이어트 등의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빠르게 몸무게를 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하지만 근골격계 건강에 좀 저하되고 당뇨같이 만성질환이 생기기 시작하는 신중년에게 이러한 방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런 다이어트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재취업, 창업, 여행, 문화활동 등을 통해서 남은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신중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체중 감량 등의 건강 관리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들은 이 신중년들에게는 되레 독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연령대를 고려한 건강한 다이어트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 갈까요? 신중년이 어떤 의미입니까? 신중년기란 50세에서 64세 사이를 일컫는데요. 이 시기에는 만성질환 위험이 증가하고 갱년기에 접어들어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자녀의 독립, 배우자의 사별 등 정서적 변화를 겪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은퇴를 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생리학적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100세 시대를 대비해 만성질환, 암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그리고 건강 식습관,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60대는 노인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신중년에 속해요. 50세부터 지금 64세까지를 신중년기라고 일컫는다. 라고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이때가 신체적, 전신적으로 그리고 사회 또 가족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노년기의 어떤 신체적, 심리적인 그런 상태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게 신중년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도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신중년기에 겪게 되는 신체적인 증상들은 어떤 게 있는지, 변화들은 어떤 게 있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이 신중년 세대에는 고혈압, 비만, 고콜레스테롤 혈증, 당뇨병 순으로 좀 질병, 발병 위험이 좀 높은데요. 연령 증가에 따라서 혈압이나 혈당 조절, 체중 등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기대 수명이 한 83세까지 생존할 경우에 신중년 시기 이때의 암 발생 확률은 35.5%로 만성질환 그리고 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골다공증, 골감소증이 매우 높고 특히 이 여성의 골밀도 상태는 매우 취약하며 안면 홍조, 피로감 등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노년기 질환 중 가장 염려되는 치매 환자도 최근 50대에서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두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신체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에 하는 다이어트. 그래서 더군다나 더 특별히 각별히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다이어트 방법은 사실은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열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요즘은 식사를 거르는 다이어트 방법인 간헐적 단식이 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소개를 들어볼까요? 간헐적 단식은 말 그대로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고 끼니를 걸러서 그런 공복감을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일정한 시간대에 음식을 섭취하고 한 16시간 이상 공복감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 다이어트나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음식 종류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간만을 통제하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사실은 좀 쉬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간헐적 단식이 또 나름의 고통이 있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2시간에서 한 24시간 정도 음식을 먹지 않고 나머지 시간, 12시간 안에 음식을 섭취하는 겁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실행하는 그 방법이 16대 8인데요.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녁 7시에 식사를 한 뒤에 다음날 아침 11시가 좀 넘어서 식사를 하는 식입니다. 이게 사실 몇 시간 굶는다고 살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어느 시간 이상을 굶어야 살이 빠지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게 안 먹어서 빠지는 원리인지 그럼에도 한 번은 또 충분히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건데 간헐적 단식이 어떤 원리로 이게 다이어트가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몸은 보통 12시간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 그 체내에 저장된 포도당이 모두 사용되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제 체내에 쌓인 지방을 줄이고 체중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또 최근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진은 간헐적 단식이 체중 감량의 효과뿐 아니라 인슐린과 혈당 조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체내의 만성 염증 발생을 줄여서 일부 암 발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삼시세끼를 꼭꼭 챙겨 먹던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또 사람이라서 그렇게 규칙적으로 챙겨 먹지 않으면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은연중에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굶는 시간이 너무 길어버리면 오히려 건강을 해야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뭐 암 발병 예방도 되는 거고 오히려 몸에 이롭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단식 시간을 좀 더 늘려야 한다라는 새로운 주장이 또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그 대부분의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몸속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자가포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5일 정도의 단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에 이제 좀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법이 단식 모방 다이어트입니다. 연속으로 5일을 굶는 것은 사실상 좀 힘들고 심리적인 두려움도 좀 크기 때문에 하루에 이제 800칼로리 정도만 섭취하는 것으로 굶는 것과 이제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단식 모방 다이어트, 줄여서 FMD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 FMD가 이제 파스팅 미미킹 다이어트의 약자이고요. 단식 모방 식단이라고 하죠. 이거는 한 달에 한 3에서 5일 정도 낮은 열량과 적은 단백질, 채소, 이런 음식물을 중심으로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단식을 하는 것처럼 몸을 속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단식과 건강에 대한 연구에서 세계적 권위자인 발토롱고 박사가 개발한 플랜으로 총 5일간 단식 프로그램으로 채소와 견과류 위주로 하루 한 800칼로리 가량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단식을 하는 것처럼 몸을 속인다. 근데 이게 어쨌든 낮은 열량이든 채소 중심이든 식사를 하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먹었는데 단식을 하는 것처럼 몸을 속이는 게 가능합니까? 먹어도 몸에 부담이 안 되면서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음식 재료들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속이는 게 아니고 몸의 부담을 좀 줄여준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열린 비만 전문가들의 학술 대회에서 이 단식 모방 다이어트의 효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고요? 예, 그 대전 선병원 검진센터 김기덕 센터장은 삼시세끼를 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보다 가끔씩 식사를 건너뛰고 굶으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게요, 건너뛰고 굶으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 요즘 시대가 과식 때문에 오히려 병이 또 유발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규칙적인 식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또 제시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 그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인들이 과거에는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하면서도 비만과 당뇨병이 흔하지 않았는데요. 가벼운 간식을 좀 먹긴 했지만 식사를 하루 2차례 정도만 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 현재는 하루 3끼와 함께 야식까지 즐기게 되니 비만과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들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다이어트의 한 방법으로
열량이 높은 지방 섭취는 줄이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으로 이런 대사 질환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근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는 생각만큼 대사 질환을 낮추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 김기덕 센터장은 그 이후로 고인슐린 혈증 상태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혈중 인슐린을 낮추기 위해서는 1회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방법과 식사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 유행하는 저탄고지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또한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간 열량 제한을 하는 경우 몸이 그 상황에 적응해 기초 대사량을 감소시키는 대사 적응에 도달할 수 있지만 단기간 단식에서는 기초 대사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장기간 연구에서도 단순한 열량 제한 시기가 인슐린 감소에 정체를 보인 반면 간헐적 단식은 지속적으로 인슐린 감소를 이제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데 이런 간헐적 단식이나 단식 모방 다이어트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인데요. 물론 단식 모방 다이어트를 할 때 주의할 점도 있겠죠? 예, 그 단식 모방 다이어트에서 탄수화물이 너무 적으면 지방분해 속도가 증가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인 당 독소 같은 게 이제 몸 속에 누적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너무 많으면 인슐린을 낮추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양소가 알맞게 배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면 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좋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모두에게 좋은, 모두에게 효과를 보이는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그만큼 간헐적 단식 그리고 단식 모방 다이어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지원 교수는 인터넷이나 체험 수기를 보면 그 간헐적 단식으로 효과를 봤다는 사람도 많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부작용만 있었다고 한 사람도 있다.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은 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폭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타입이라면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적게 먹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 때문에 그동안 못 먹었던 걸 보상 심리로 한꺼번에 폭식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거네요? 예. 이 때문에 결국 요요 현상으로 체중이 더 늘거나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부작용으로는 갑작스럽게 이제 단식을 진행하면 어지러움이나 두통, 피로감, 불면증, 변비, 우울감 등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겠고요. 그래서 그 간헐적 단식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전문가와 좀 상담을 통해서 시도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시도를 해봐야 나에게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시도를 했다가 나와 맞지 않을 때 겪게 되는 그 부작용이 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좀 무섭네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런 간헐적 단식을 피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기준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그럴까요? 예, 일단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간헐적 다이어트나 단식 모방 다이어트를 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지원 교수는 간헐적 단식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다. 현재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임산부인 경우, 수유를 한 여성, 류마티스 관절염 등 만성염증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단식 모방 다이어트가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했는데 당뇨 환자는 사실 인슐린 수치가 낮아서 발생하는 병이잖아요. 그러면 당뇨 환자는 시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김기덕 센터장은 진행된 당뇨 환자가 아니라면 단식 모방 다이어트를 시도는 해볼 수 있고 또 당뇨병 환자들에게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셨지만 혈당 변동이 있거나 인슐린을 사용하거나 저혈당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또 단기간으로 진행하지만 힘이 드는 경우에는 오일을 꼭 채울 필요는 없으며 하루 정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단식 기간 이후에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대사 적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단식이나 열량 제한식은 권하지 않는다며 고혈압, 당뇨 환자에서는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하면서 시도하는 것이 좋고 5일간 단식 모방 다이어트 후에도 경과에 따라 혈압이 너무 낮아지거나 혈당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주치의와 상담하고
약물 용량을 좀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주의사항들 지금 많이 나왔는데 무엇보다도 진행형 당뇨 환자가 아니라면 이 단식 무방 다이어트를 시도해봐도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시도하고 싶은 분들, 도전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일단은 그렇다면 전문의와의 상담 날짜부터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뿐만이 아니고 기저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40대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다이어트 방법을 조금은 달리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일단 40대부터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뇌졸중, 심근경색, 암 같이 치명적인 질환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세브란스 병원 이지원 교수는 중년 시기는 인생의 전환점으로서 다양한 생화학적 변화가 몸에서 일어난다며 왕성한 사회활동으로 음주와 흡연은 하기 쉽고 비만율 유병률도 급증한다. 특히 남자는 40대, 여자는 65세 이상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고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문제는 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비만율은 감소하고 비만을 인지하더라도 체중 감소를 시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우리의 삶을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먹는 것과 움직임을 좀 달리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하루에 본인의 이제 기초대사량만큼 하루 열량을 섭취하고 매일 이제 땀이 흠뻑 젖도록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면 일주일에 1kg를 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먹는 것과 움직임을 달리 해야 한다라는 건 먹는 건 먹는 거고 그것과는 별개로 많이 움직이고 좀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실천이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하더라도 다이어트, 그러니까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식단 조절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먹는 음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줄이는 게 좀 적절할까요? 신중년기의 경우에는 그런 평소에 먹는 음식에서 약 3분의 1 정도 양을 줄여서 여성은 한 1200에서 14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하고 남성은 1200에서 16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칼로리를 줄인다고 해서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먹는 약에서 3분의 1 정도를 줄이되 골고루 먹어서 영양적인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이제까지 여러 의학과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 수명을 늘리는 그런 식이요법으로 유일하게 증명이 된 장수 식사법입니다. 어렵네요. 양은 줄이되 골고루 먹어서 영양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드는 궁금증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균형 잡힌 식단일까? 이게 정답이 있습니까? 이지원 교수에 따르면 먹는 양의 균형은 최소 기초대사량 이상 섭취하되 과식하거나 배부르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영양소의 균형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한 가지 영양소를 줄이거나 늘려서 먹는 것보다 탄수화물 50%, 단백질 20%, 지방 30%의 구성으로 먹는 것이 체중 감량과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양소 비율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양은 너무 배부르지 않게 적당하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체중 감량과 건강을 생각한 식단 어떤 걸 기억하면 좋을까요? 예, 이지원 교수는 보기에도 좋은 음식이 건강에도 좋고 포만감을 준다며 붉은색, 보라색 계통의 라즈베리나 블루베리, 딸기, 크랜베리, 비트, 토마토, 당근, 사과 그리고 초록색이 많은 아스파라거스나 시금치, 샐러리, 파, 부추 노란색이 많은 마늘, 양파, 버섯, 견과류가 암과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주면서 체중 감량에도 좋은 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포만감을 주고 변비 예방 그리고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뭐 지금 채소 이름만 들어도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 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색까지 예쁜 채소들로 식탁을 가득 채우면 눈도 보기 좋을 뿐만이 아니고 건강까지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반대로 균형 잡힌 식단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까요? 주로
다들 아시겠지만 붉은 고기들과 튀김옷 같은 지방류,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나트륨 섭취를 줄이거나 포화지방이 높은 음식을 피하는 것도 만성질환 예방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뭐 이건 많이들 아시는 부분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음식들 건강에 안 좋은 게 맞습니다.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식약처에서도 신중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식사관리 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볼까요? 최근 식약처가 신중년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 관리, 뼈 근육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 식사관리 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허리둘레, 그러니까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특히 싱겁게 먹는 것을 습관화해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고령자, 비만자,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에 이제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인 저염식으로 식사할 때 혈압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닭껍질이나 버터, 마가린 등 이런 포화지방이 높은 음식은 자제하고 올리브유나 들기름, 등푸른 생선 등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 조심해야죠. 근데 이 못지않게 요즘에 당뇨 환자들이 또 너무나 많아지는 때이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뇨 예방을 위한 관리 팁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당뇨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단백질 식품과 채소를 골고루 포함해서 1일 3회 정도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등 무기질 섭취를 위해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주스보다는 적당량의 생과일, 예를 들어서 사과 반 쪽을 이제 하루에 한 1, 2회 정도만 섭취하고 군것질이나 음주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중년기에는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유병률이 높아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뼈, 근육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칼슘 같은 주요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신중년기에 부족하기 쉬운 주요 영양소 섭취를 위한 구체적인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신중년 시기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로는 칼슘, 비타민 D, 철, 비타민 A, 비타민 B2 정도가 되겠는데요. 칼슘 섭취를 위해서는 멸치나 미꾸라지 등과 같이 뼈채 먹을 수 있는 생선, 그리고 굴이나 콩두부 등을 자주 섭취하는 게 좋고요. 우유나 유제품류를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섭취하거나 칼슘 강화 유제품이나 두유를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철분 섭취를 위해서는 살코기나 고등어, 달걀 노른자, 당근, 시금치, 깻잎 등을 좀 자주 섭취하는 게 좋고요. 식물성 근본보다는 철 흡수율이 높은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비타민 D는 연어나 고등어, 참치 등에 많고요. 달걀, 버섯류를 자주 섭취해주면 좋습니다. 식이섬유 섭취를 위해서는 쌀밥보다는 아무래도 잡곡밥 위주로 섭취하고 과일은 하루에 한두 번, 주스보다는 나물이나 생채소, 생과일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식이섬유 섭취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육량 증가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은 동물성과 식물성의 이제 균형을 맞춰서 성인 체중 1kg당 하루에 1에서 한 1.2g 정도 섭취를 권장합니다. 사실 오늘 지금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나와서 가만 어떤 내용이 있었더라 가물가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끝으로 신중년기에 꼭 지켜야 할, 알아야 할 식생활 수칙 정리를 좀 해볼까요? 신중년 시기에 기억해두면 좋은 7대 식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통곡물, 채소, 과일을 균형 있게 먹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유제품을 알맞게 섭취하고, 셋째는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고, 네 번째는 활동량을 늘리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즐겁게 먹으면서, 여섯째로 술을 절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스스로 식단을 조절하고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고요. 건강하게 그리고 젊게 오래 사는 그런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중년기를 지나서 노년을 대비하는 시기
신중년기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그런 정보들 잘 실천하셔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면 좋겠네요. 자, 메디인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